여러분 우선 그 이야기부터 할게요. 한동훈 댓글팀 무혐의는 이게 뭐냐? 일단 1번. 한동훈의 당원 게시판과는 완전히 상관없는 별개의 이야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로 마치 당원 게시판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물타기하는 거는 택도 아닌 소리다. 여전히 한동훈은 어제 오늘 SBS에서 당원 게시판에 대해서 전혀 부인도 못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친가발계 국회의원들이 당원 게시판 건드리는 거 내부 총질이다 막 지들끼리 텔레그램에서 해. 당 쪼개진다 뭐 그러면서. 그러거나 네. 말거나 장동혁 대표와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정해진 스케줄대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지난해 이야기했던 건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때부터 주변 측근들 시켜서 방송 나가는 이 종편 패널들이나 그렇죠. 기자들한테 지 좋은 이야기 좀 해달라. 여론 조성. 여론 조성. 예. 이게 제가 이야기한 거고요. 갑자기 뭐 댓글팀이 있다 뭐다는 민주당의 양문석 의원이 제기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무혐의가 난 건 그 양문석 의원이 제기한 게 뭐 댓글팀으로 볼 만한 정황은 없다라고 무혐의가 난 거고, 그렇죠. 제가 말한 여론 조성은 배신의 한수 신혜식이나 그 똘마니인 홍철기나 이런 인간들이 마치 뭐가 있는데 제가 안 까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옛날부터 말했지만 측근들 시켜서 나 이것 좀 좋게 말해줘, 나 홍보해줘 하는 게 정치적으로는 진짜 짜치는 일이고 비난받아야 돼. 네. 앞뒤가 다른 내로남불이죠. 아닌 척하면서 정치에 눈이 시뻘개져 있었던 거니까. 네네네. 근데 그게 불법이냐 합법이냐 그 영역으로 따지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여론 조성이 문제다라고 말을 해왔고, 댓글팀 가지고 난리쳤던 건 민주당의 양문석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갑자기 이 배신의 한수나 그 똘마니들이 장해찬이 뭘 해서 한동훈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건 오히려 한동훈 편에서 한동훈을 살려주는 이야기를 지금 신혜식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한 제보예요.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때 법사위에 출석했어요. 네. 근데 법사위가 그때 개판이었잖아요. 그랬죠. 김남국, 최강욱 이런 덜 떨어진 애들이 네, 있었으니까. 뭐 이모 뭐 그런 얘기 하던 때죠. 그런 기사를 기자들한테 보내면서 내가 지금 실질적 당대표 역할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자화자찬하는 텔레그램을 한동훈이 모 기자들한테 보낸 걸 제가 그 기자가 보여줘서 직접 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보세요. 여론 조성이죠. 그렇지만 이게 불법은 아닐 겁니다. 네. 불법은 아니지만 너무 짜치고 너무 웃기고 너무 내로남불, 네? 참 벅차오른 찐따 자의식 과잉인 거잖아요. 애견남스러운 거죠. 제가 폭로하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이게 불법이 아니라도 정치적으로 야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냐 싶은 거. 네. 그리고 제가 명확한 증거 하나 제시했잖아요. 한동훈을 종로에 출마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가 한번 기사가 확 분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때 한동훈 측근이 저한테 종로 나가면 안 된다. 그때부터 조금이라도 질 가능성이 있는 험지는 다 싫어했어. 맞아요. 전국 선거 지원을 명분으로 비례대표 10번이 좋겠다는 여론을 좀 만들어 달래. 내가 그때는 한 팀이라 생각했으니까 네. 도와줬어. 근데 놀랍게도 제가 비례 10번 이야기하는 날과 거의 똑같은 날에 아직도 한동훈 밑에서 열심히 따라다니고 있는 윤희석 전 대변인이 다른 방송에서 저랑 상의한 것도 아닌데 한동훈 비례 10번 해야지, 똑같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나한테 연락해서 부탁한 사람이 윤희석한테도 연락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인 추론 아닙니까? 이것도 불법은 아닐 거예요 아마. 네. 그러나 법으로 처벌을 못한다고 해서 이게 당당한 일이 되거나 뭔가 잘한 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되게 네. 짜치고 비판받을 일이고 완전 정치병 환자였다는 게 다 드러난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제기한 건 이 대목이고 댓글팀 어쩌고는 양문석이 터트린 거고, 그런데 배신의 한수는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한동훈을 척결해야 될 때 뜬금없이 장해찬, 배승희를 건드리면서 우리가 뭘 한동훈을 안 터트리는 것처럼 네. 이 본질을 흐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제가 한동훈에 관련해서 한 말 중에 단 하나도 거짓말이 없어요. 왜냐? 하나라도 거짓말이 있었으면 고소한 고소고발 한동훈이 들어왔겠죠. 나를 고소했겠지. 100% 했죠. 100%. 한동훈이 직접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그 한동훈 와이프 진은정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당원 게시판 조작은 진은정이 한 거다라고 해도 나를 지금 고소를 못해. 제가 한 말 중에 단 하나의 과장도 없고 단 하나의 거짓말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말 안 한 것도 없고요. 이게 이 댓글팀 무혐의와 관련된 완벽한 정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사실 제가 대신 조금만 말씀드리자면 현직
공직에 있으면서 한동훈의 여론 조성을 도왔다라 그러면 이거는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잖아요. 이건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건 우리 장해찬 최고께서 한동훈 제외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까봐 협조를 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아니 그리고 협조를 안 한 게 아니라 예. 경찰이 애초에 네. 이게 댓글팀 않았어요? 관련해서 댓글팀 관련해서 저한테 뭘 애초에. 물어봤고 이 경찰에서 이 여론 조성을 한 것 네. 그 자체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또 최고의 법률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분도 최근에 방송에서 말씀을 하셨던데 이게 정치적으로는 잘못이고 비난할 일이지만 이거 처벌 조항을 찾는 게 되게 어렵다. 그러니까 되게 애매하니까 경찰도 애초에 양문석 의원이 막 터트린 뭐 댓글이 뭐 2만 개가 있다, 20만 개 있다. 그거에 집중한 거지. 저보고 뭐 나와 달라고는 했는데 제가 안 나가고 그런 게 제대로 아닙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네. 그냥 기사 인용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건 더 문제네. 배신의 한수나 신의식이 삽질만 안 했으면 네. 이걸 가지고 야 한동훈 너는 관심 없는 척하면서 법무부 장관 때 뒤로는 측근들 시켜가지고 그리고 네가 직접 기자들한테 뭐 지가 실질적 당대표니 뭐니 뭐 이런 자화자찬이나 하고 있었어? 처음부터 정치 욕심에 눈이 멀었구만 이렇게 집중할 수 있었던 건데 그렇죠. 신의식이 끼어들어서 전선을 흐리는 바람에 이게 유야무야 이상한 문제로 물타기가 돼버린 거예요. 또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리고 보니까 양문석이 지금 자기 재판 받고 있잖아요. 조만간 지금 자리 날아가게 생겨가지고 제대로 뭐 대응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시민단체가 고발만 하고 방치 상태였다라고 보여주고. 저는 1년 전에 이거 관련해서 인터뷰를 할 때도 MBC나 이런 데 나가서 양문석이 제기한 댓글팀이랑 내가 말한 거는 다른 문제다. 그렇죠. 라고 이미 선을 그어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굉장히 실체가 있는 얘기라고 저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당원 게시판 물타기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전혀 다른 이거 사안이죠. 완전 별개의 전혀 다른 사안이다. 사안이죠. 네. 그러니까 당원 게시판은 뭐 사실 당무감사가 끝나면은 자연스럽게 저는 뭐 사법 처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양문석이 얘기한 것도 아예 실체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그것도 전 흥미롭더라고요. 뭐 이상한 댓글이 많긴 그러니까 했어. 소수기는 사실은. 하지만 네. 비슷한 시기 만들어진 계정이 복붙 댓글을 비슷한 그 기간 동안에 계속 반복적으로 달았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사실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누가 이제 컨트롤 타고 있어가지고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 정황까지 가려면 더 깊은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양문석 측에서 협조를 안 했다. 뭐 이렇게 기사는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뭐 전혀 별개로 당원 게시판이랑은 상관이 없는 사안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 당이 얼마나 개방적인 정당입니까? 그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사건 연루됐을 때 그때 당원문까지 활짝 열어줬을 정도로 수사기관에 협조적이고 얼마나 개방적이에요. 한동훈 뭐 당원 게시판 좀 판다고 당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요. 본인이 그런 전례를 만들었잖아요. 잘못한 게 있으면 털고 가야죠. 탈당한 김대남까지 당무감사하겠다라고 했던 게 한동훈이었는데 자기 칼자루 질 때만 공명정대하고 자기는 얼렁뚱땅 넘어가겠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거죠. 피디님 제가 아까 그 댓글팀 의혹 설명 쭉 한 거 그거 그 쇼츠로 하나 만들어서 세게 하나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건 뭐냐면 한동훈과 그 똘마니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지금 좀비야. 이미 시체야. 사형 선고만 남아있어. 그런데 우리가 이 힘을 모아서 배신자를 척결하고 보수 우파와 국민의힘의 질서를 잘 잡아가야 되는데 자기들 코인팔이나 또는 자기들을 대우 안 해준다. 또 자통당은 엄연히 남의 당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그거를 뭐 함께 해주고 막 누구한테 고개를 조아려라 이런 걸 안 한다고 교묘하게 한동훈과 잘 싸우는 장해찬, 배승희 이런 사람들을 건드리면서 전선을 흐트리는 신혜식, 홍철계 같은 인간들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한동훈을 엄청 도와주는 그렇죠. 그런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게 제가 안타깝고 답답한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에 누가 봐도 거악이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의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당에서 어쨌거나 좀 치열하게 노력하고 이 대여투쟁이라고 하는 다른 과업까지 동시에 수행을 하면서 당내 이런 질서 정리까지 하고 기강을 잡겠다라고 하는 상황인데 그런 거는 저는 조금 믿고 기다려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사실 이번에 그 윤 전 대통령 면회 관련해서도 저 일부 변호사들의 마음을 제가 그 심경은 이해를 합니다만 어쨌거나 그런 게 좀 불필요하게 언론에 조명이 되면서 저도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굉장히 난처해요. 나도 뭐라 했어 내가. 내부의 전선을 흐트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집중해야 될 거학이 있기 때문에 그 거학이 사라질 때까지는 단일 대우로 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순서님 댓글로 환신골드 효과가 좋다. 남편분이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개운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검증된 환신골드로 건강도 챙기시고 박정희 대통령님의 전집은 어디서도 못 구하십니다. 여러분 네. 서점에서 살 수가 없어요. 멸콩TV가
많은 제작비를 투자해서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전집 6권도 꼭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전집은 장동혁 대표에게도 선물한 바 있습니다. 아, 네. 장 대표님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이걸 그 비서분한테 안 맡기고 네. 제가 직접 드리니까 예. 본인이 소중히 손으로 안고 이렇게 네. 가더라고요. 네. 직접 꼼꼼히 읽어 보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성정 자체가 네. 제가 알기로도 그런 분이죠. 네. 그리고 이야기 조금 더 진행해 보면 제가 최근에 진짜 웃겼던 게 한동훈이 지 똘마니를 시켜서 네. 특검 출세 방지법이란 걸 냈는데 저도 그 얘기 하려고 했습니다. 아니 지가 특검으로 출세한 놈이잖아. 특검으로 죄 없는 사람들 죄다 잡아가지고 기소했으면서. 근데 결국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이재용 회장 같은 사람들 다 무죄 나오고. 그렇죠. 그러면 이게 특검 출세 방지법이 아니라 한동훈 출세 방지법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객관화가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대한 그런 전적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고 네. 그냥 남들 까기만 하니까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처럼 사실 같은 토론에서도 앞뒤가 안 맞는 말 할 때가 진짜 많거든요. 그런 거 자기보다 순발력 조금 빠른 사람한테 한번 임자 만나면 진짜 개박살이 날 텐데.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언론 플레이 잡기술 가지고 계속 남 탓하고 잘한 건 다 자기 덕이고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 지금 당장 우리 현역 중에서도 김재원 최고위원이 한동훈 때문에 얼마나 고초를 겪었습니까? 그러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정무수석을 했잖아요. 그때 무슨 뭐 당에 뭐 이제 뭐 자금을 뭐 유용을 했다느니 뭐 직권남용을 했다느니 온갖 사건으로 기소를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결국 가서 무죄를 받았거든요. 그때 김재원 네. 최고가 너무 힘들어서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하지 못했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본인이 그렇게 별건 수사란 별건 수사는 다 하고 온갖 야비한 수사 기법으로 그렇게 그 증언 만들어내면서 죄 없는 사람들 기소하고 다 무죄 결과 나와도 그냥 그래요? 나는 몰라요. 그리고 얼렁뚱땅 넘어가가지고 지금 출세는 다 하고 법무부 장관 달고 당 대표까지 했으면서 무슨 특검 출세를 방지한다고 설치고 다닙니까? 진짜 가증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저는 이 친한계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거 엄밀히 따지면 이것도 개파 활동이잖아요. 그렇죠. 하명 받아서 입법하고 막 홍보하고 하는 게 누차 강조하지만 저희 당은 지금 우리 당은 당원 당규상 개파 불용입니다. 개파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개파 활동하는 거 엄밀히 해당 행위고 당원 당규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 지양해야 되는데 당원 당규 위반을 하면서 좀 최소한 필터링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들은 바로 되치기 당하거든요. 민주당에서 또 조롱 당하잖아요. 야, 네가 특검으로 출세한 검사인데 네가 그럼 특검 출세 방지법 하는 거 자기 모순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참모들이 아무리 한동훈한테 저는 뭐가 잡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쓴소리 할 건 또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이건 그러니까 정말 정당 망신입니다. 사입이 광신도 같다라고 이 한동훈계 떨거지들을 평가해 준 박민영 대변인 말씀이 촌철살인이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박민영 대변인이 공식 대변인으로 그런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 네. 일부 의원들이 외압을 행사해도 전혀 누구도 박민영 대변인에게 터치를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장동혁 대표의 한동훈에 대한 인식,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고부동한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네. 특검 출세 방지법을 내고 지가 홍보하면서 안 쪽팔리나 모르겠어요. 제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그 특검, 그 별건 수사, 그 협박질로 제일 출세한 게 한동훈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50살에 그 영피프티 나이로 벼락 출세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도 그 선후배사에서 엄청 말이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공직사회 기본적으로 이 위계라고 하는 게 있고 관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전혀 전례가 없는 사건이고 검찰총장으로 쓰기에도 아직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많았던 것을 법무부 장관까지 시켜준 거. 결과적으로 본인이 그 특검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 30년 구형한다 뭐 한다 그 스타 검사 생쇼를 한 거 거기에 대한 그런 대중적인 평가가 반영된 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본인이 특검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출세한 사람일 텐데 하여튼 이게 자기 몸에 허물을 볼 줄을 모르니까 저렇게 뻔뻔스럽게 돌아다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가 이 고속 승진으로 법무부 장관이 됐으면 그러니까요. 검찰총장은 좀 무게 중심 잡을 수 있는 선배가 해야 되거든요. 이원석도 정말 가관이었죠.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원석을 시킬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네. 한동훈이 하도 때를 쓰니까 마지못해 거예요. 이원석을 시켜준 거예요. 여기서 어떤 부작용이 발생했느냐? 이원석 윗기수들이 다 옷을 벗게 되면서 네. 수사 잘하고 노하우가 있는 거물급 검사들 공백 사태가 생기면서 문재인 이재명 수사가 늦어지고 네. 이원석은 가뜩이나 문재인 수사도 못하게 방해를 했고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초창기에 이재명과 문재인 수사가 지연되고 성과가 안 나온 것도 따지고 보면 이 한동훈, 이원석, 쌍라이트 형제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이 일을 얼마나 못하냐면 진짜 얼마나 뻔뻔하냐면은 저희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전에 한 명 대법원장이 낙마를 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인사검증 실패에 대해서 책임질 일이 있었고 또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정순신 국수본부장 후보가 또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지명이 된 바로 당일날에 KBS에서 과거 자녀의 학폭 문제가 불거지면서 네. 낙마를 했거든요.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동훈이 법사위에서 국정감사에서 이거를 추궁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야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 대신해서 인사검증한다더니 이게 뭐냐라고 하니까 한동훈이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법무부는 그냥 자료만 수집을 하고 결정은 그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은 그냥 잘된 거는 다 자기 덕이고 못된 건 다 민정수석실 그리고 그러니까 민정비서관실 한 거지. 대통령실. 그러니까 이종섭도 본인이 법무부 장관 때 결재하고 본인 인사검증했는데 그것도 대통령실 인사검증 잘못됐다.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이 공직기강 비서관실 탓하는 것도 참 웃겨요. 법률비서관실 탓은 또 안 하더라고요. 보통 법무부 파견 온 그런 검사들 제일 많이 있는 게 법률비서관실이고 사실상 민정수석실 역할을 했거든요. 우리 주모 의원께서 컨트롤 타워였죠. 근데 절대 한동훈이 항상 공직기강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비서관실에다가 책임을 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사고 뭐고 잘된 건 다 자기가 잘했고 못한 건 다 남이 잘못했고 그래서 그 이재명 사건 하나 관련해서도 결과적으로 그 체포동의안 가결된 건 내가 잘했고 판사가 영장 안 준 거는 판사 잘못이고 그리고 이제 파기환송심 유죄난 거는 그것도 자기가 재판전 TF 만들어서 그런 거고 이런 정말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좀 딱 그 생각은 듭니다. 한동훈이 딱 춘추관장 정도 시키면은 그건 잘할 것 같아요. 이 언론 플레이 잡기술. 근데 그 그거 하나는 춘추관장이나 잘합니다. 공보실장도 아무나 예. 하는 게 아니라 네. 기자들을 잘 모시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존중이 있어야 돼요. 한동훈은 강기정처럼 하면 안 되죠. 기자를 자기 도구처럼 쓰기 때문에 그쵸. 그 춘추관장이나 공보실장 시켜도 뒤집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하등 쓸모가 없죠. 그리고 자기 딱 쓰임에 비례하는 정도의 자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뭐 서울시장이니 경기도지사니 뭐 그런데도 아무데나 무슨 공천이 하니만이 그 아랫 사람들이 또 그러고 떠들고 다니잖아요. 주제 파악도 참 못한다. 여러분 1961년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든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 국민이 잘 살고 잘 먹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집필한 전집 6권을 저희 멸콩TV가 새롭게 편집을 했습니다. 환신바이오 창립 8주년 기념으로요, 환신골드 한 세트 구매하는 고객께 이 6권이 있는 전집 한 세트를 특별 증정합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도 좋은 기회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이에 KSS7078님 그리고 Do Made Us 님이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앞에 방송 보시면 한동훈 댓글팀 무혐의 뭐 어떻게 된 거냐 자초지종 네. 설명이 쫙 나와 있고 또 여기서는 댓글로 그 배신의 한수 신의 식을 조금이라도 옹호하는 분들은 저희가 다 일일이 차단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시는 신딸 분들은 현혹되지 마시고 뭐 신의 식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대통령 변호하는 변호사 팔아넘기고 대통령 끝까지 시켰던 행정관을 특검에 팔아넘겼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기는 뭐가 아닙니까? 전 말도 섞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댓글 조금이라도 기미가 보이면 저희가 손수 다 영구 차단해드리겠다는 안내 말씀을 친절하게 드립니다. 네. 그리고요, 요거 하나 지켜봐야 돼요. 네. 한동훈이 2차 민심 로드, 1차는 그 경남에 얼쩡거리면서 치킨 배달했잖아요. 그렇죠. 거제도 갔죠. 근데 오토바이 헬멧을 못 쓰니까 걸어서 치킨 배달을 할 수밖에 없는 슬픈 사연이 있었는데 2차는 평택이랑 동탄을 간대요. 아무도 관심 없는데. 네. 근데 이게 뭐 부동산 규제 때문이다 뭐다라고 지금 갖다 붙이고 있는데 이게 왠 줄 알아요? 다 지 재보궐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는 왜 나를 죽는 길로 몰아붙이느냐라고 안 나온다고 하는 인간이 재보궐 물어보면 아직 때가 아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다. 그리고 이 친한계 떨거지들이 한동훈 국회 들어와야 된다, 온갖 난리를 치는데 경남을 간 건 혹시 부산에서 전재수 장관이 부산시장 나오면 부산 북구 빈자리 노려볼까봐 가서 치킨 배달한 거고요. 평택 동탄은 왜 갔느냐? 평택에 지금 민주당 의원 하나가 2심에서까지 유죄 나온 게 있어요. 네. 그 자리 비면 한번 노려보려는 가겠다. 거고, 동탄은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한동훈계 떨거지들이 명태균 사건으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날라가면 한동훈 동탄도 나갈 수 있는 것처럼 막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철없다. 그러니까 뭐가 됐든 국회의원 한 자리 하고 싶어서 재보궐 가능성이 보이는 그 근처에 어떻게든 대도하는 명분을 만들어서 가가지고 껄떡거리고 네. 치킨 배달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지금 근데 이런 분위기가 계속 저는 한 주, 두 주라도 조성되는 것 자체가 이 당이 정말 당성이 취약하고 정말 잘못된 지금 상태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해당 행위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해당 행위인 대통령을 내부 총질해서 끌어내리는데 1등 공신이었잖아요. 지금 이재명 정권 만드는데 1등 공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처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공천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게 전 너무 경악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학교 작은 동아리에서도 잘못한 게 있으면은 징계를 받고 처분을 기다리지 자기가 승진하겠다라고 설치지 않습니다. 아니 본인이 그 회사 내부 폭로해가지고 말 같지도 않은 프레임 잡혀가지고 그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지금 사장 이사 다 끌려다니게 생겼는데 이제 자기 승진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너무도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니까 전 당황스러워요. 그러니까 저도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에 이제 3년 좀 넘게 몸을 담았지만 이거 조직이 아니에요. 잘못한 사람 벌 안 받고 잘한 사람 상한 주고 온갖 뜨내기들만 설치고 다니고 그런 문화가 정착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뻔뻔하게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고 어디 무슨 지방선거를 나간다, 재보궐을 나간다, 누구는 뭐 원내 진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다니는 거 너무 지금 저는 경악스럽다는 거고 지금 심지어 4번째 패문부재했다는 거 아닙니까? 법정 증인 출석도 안 하고 최혜병 특검에는 피고인 지금 피의자로 소환되게 생겼는데 지금 자기 사법 리스크나 관리해야죠. 아니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 그 후보 시절에 아니 사법 리스크 있는 후보가 나가는 거 말 테냐고 그렇게 가열차게 비판을 했는데 조경태가 자기가 지금 사법 리스크 있잖아요. 특검에 수사받으면 다 나가라 했어요. 조경태가. 아 그러니까요. 아 그리고 본인이 그 이준석 대표 관련해서도 그때 그 친한계 패널들이 계속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 뭐 본인이 있는지 없는지는 수사 제대로 받아보고 와서 얘기를 해라. 근데 지는 왜 수사 안 받아? 남일하는 그렇게 남일처럼 품평하고 얘기하더니만 자기는 지금 패문부재 4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랑 똑같은 거예요. 피고인 신분에 당 말아먹은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겠다. 심지어는 아니 국민의힘 당원들 한줌이라면서요. 왜 그 한줌 당원들이 있는 정당에 극우 정당에 와가지고 공천 받겠다고 합니까? 아 진짜 자기들 취할 것만 취하고 그러니까 그냥 책임 없는 쾌락만 누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이게 무책임하게 짝이 없습니다 정말. 군대로 치면 전시 상황에서 네. 한동훈이 지휘관 뒤통수에서 총 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직결 처형이에요 원래는. 아, 진짜 맞습니다. 직결 처형이 아니면 그 군 영창에 가두고 군법으로 사형 무기징역 나오는 것이. 근데 지휘관 뒤통수에 총을 쏘고 우리가 예를 들면 전쟁을 말아먹게 6.25 전쟁 패배를 이끌어 놓고 나 다음에 장군으로 승진해야지 기대하고 있는 게 이게 무슨 생각인 거야 이건 도대체. 아니 지금 전쟁을 말아먹고 지금 그 당 전체를 위기에 빠뜨린 사람이 그러니까 아니 조기 대선 준비하겠다고 탄핵되라고 고사를 지내고 나왔잖아요. 그때 잘라냈어야죠. 근데 그랬던 사람 그러니까 지휘관 뒤에서 총 휘갈리고 그 수습하겠다라고 하는 당마저 지금 수렁에 빠뜨렸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반성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생색내듯이 아 내가 앞으로는 우리 당 정치인들은 공격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와가지고 어디 공천 받겠다. 그 방송에서는 무슨 카르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에서 찾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거나 물어보고 자빠졌고 걱정 마. 이게 진짜 코미디라는 거예요. 안 찾아.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한 조직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 친한동훈계 제가 그 기자들이 맨날 한동훈계랑 만나고 오면 이상한 소리 하거든요. 그럼 제가 그냥 똑같이 얘기합니다. 걔네들 뭐 알고 얘기하는 거냐. 당 돌아가는 건 아니야. 지도부에 휴민트는 있냐고.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으면서 그 선거 아마추어들이 온갖 상상의 날을 펼치면서 자기들 편리하게 해석을 하는데 정말 가스롭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선거와 재보궐은 이재명 정부 1년의 실정에 대한 심판 선거이기 때문에 한동훈이 있느냐 없느냐, 한동훈이 어떻게 됐느냐 마느냐가 아무런 변수가 안 돼요. 그리고 아예 안 잡힙니다. 국감 끝나자마자 11월 중에 이걸 빨리 처리하고 넘어가 버리는 게 나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박정원 의원이든 정성국이든 누구든 뭐 분열이다 뭐 난리치잖아요. 아 그럼 나가라 해요. 송파에 아니고도 할 사람 세고 셌고. 그러니까요. 부산 친구에 우리 원영석 변호사 경선만 붙여주면 정성국은 쪽도 못 쓸 거고. 그렇죠. 수영의 정현욱 나 복당됐어. 나랑 경선할 자신 있어? 다 나가 그냥. 그러니까 아예 그 후보 교체 해가지고 된 선수인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당을 아수라장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조차 제대로 정리를 못하면 그 당 그냥 문 닫는 게 낫다. 그거 제 진심입니다. 아 그리고 우리 그 사이에 또 이수정님이 두 분 커피 한잔 하라고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항상 멸콩TV 스패너로 고생해주시는 신하님, 최명희님도 오늘 또 각별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밀도 있게 수요일에 이 한동훈 제가 오늘 신조어 하나 만들었어요. 한해동. 네. 한줌 모발 애견남 동훈이 특집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위가양대 이후에 2차 히트가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김태현 변호사도 친구면 당에서 원하면 지방선거 나갈 거냐라는 가능성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혹시 한줌 모발이 잘하면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좀 더 현실성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 이게 좀 더. 방송을 저렇게 사유화하는 것도 참 보기 안타깝습니다.
아니, 당의 주류 의견을 들어보는 것까지는 기대하지도 않고요. 네. 당 돌아가는 사정은 좀 알고 인터뷰를 해야죠. 근데 이게 제가 쭉 히스토리가 있는데요. 예. 한동훈 쪽에서 처음에는 그 민주당의 이상식 의원이 네. 1심에서 벌금 300이 나왔어요. 예. 그게 확정되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지역이 용인갑이에요. 네네네. 그게 우리한테 되게 유리한 지역이야, 사실은. 괜찮죠. 괜찮. 신도시 그래서 들어와서. 용인갑을 나가려고 기웃거렸어. 자기들이 그런 자가 발전을 막 했어. 근데 이원모 자리 뺐고. 용인갑은 검찰 출신 직속 후배인 이원모 전 비서관이 당협위원장으로 뛰고 있고 그렇죠. 양양자가 원래 용인갑을 노렸어. 네. 그러니까 친한 게 안에서도 후배도 있고 자기 따라서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지지해준 양양자가 있는데 자기 국회의원 될 수 있으면 아무것도 안 가리고 눈이 시뻘개진 거야. 근데 이상식 의원이 2심에서 벌금이 90만 원으로 깎여요. 예. 이제 용인갑이 안 나올 가능성이 커졌어. 그랬더니 이제 평택을 기웃거려. 아. 평택은 근데 또 뭐가 있느냐? 양양자도 이제 용인갑이 안 되니까 평택 거기 삼성 반도체 지금 양양자 소리가 최고위원이 되니까. 평택 나가고 싶어 한대요. 네. 그러면 만약에 평택 보궐이 뜨면 거기에 뭐 또 다른 후보들이 있고 있겠죠. 한동훈이 평택 나가고 싶으면 네. 자기 개파안에서 양양자랑 싸워야 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그 안에서도 아사리판인 거예요. 정- 부산 북구 부산에 한번 나와봐봐 어떻게 되나. 택도 없는 소리지. 보수 진짜. 정권을 3번이나 말아먹은 천하의 배신자가 공천받고 지금 빼지달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경악스럽고요. 그렇 지금 당이 아직도 한참 멀었습니다. 전 앞으로 우리 당 모든 선거에서 진짜 전 당원 100%까지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비례대표 공천할 때도 그 당원들이 리스트업 할 수 있잖아요. 명단 쭉 주고 이런 그게 식으로 개방형 비례대표 영구제라고요. 이미 국내에서도 민주당이 했어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비례대표 후보군을 네. 쫙 넣어놓고 누구 1번 줄지 누구 2번 줄지를 당원들이 투표해서 결정하는 맞아요. 거예요. 아니, 당원들이 공천을 안 하니까 당원들 무서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민주당은 당원들한테 권한 어디까지 주냐면 당원들 중에서 최고위원까지 뽑아요. 민주당은. 맞아요. 네, 당원 대표를 뽑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당원들의 권한 폭넓게 인정을 하는 우리 당은 전당대회 때 말고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원들에 대한 존중이 없으니까 당의 펀더멘탈이 약해지죠. 당비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비례대표도 네. 그 공관위에서 밀실에서 뽑는 게 아니라 네. 후보를 한 2배수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당선권이 20명이면 네. 한 40명 후보를 나열해 놓고 당원들이 투표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투표 순서대로 리스트업 투표 하면 순서대로 되잖아요. 1번, 2번, 네. 3번, 4번, 5번 하는 게 가장 민주적인 거예요. 그럼요. 그게 그리고 비례대표의 취지에도 맞는 거죠. 우리 당의 간판이잖아요. 그리고 김혜지 같은 사람 언감생심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미 그 제도를 했고 그렇죠. 우리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후진적으로 그리고 전략 공천을 할 때도 단수 공천을 할 때도 적어도 찬반 투표는 전 해야 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당의 당성에 맞는 사람인가 당원들이 최소한 평가는 해야지. 예를 들면 찬반 투표를 하면 정성국이나 우재준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략 단수 공천을 받을 때 네. 김상국이 받을 때 그 지역 당원들이 50% 이하하면 전략 아닌 공천 거죠. 못하는 아닌 거지.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당권을 틀어진 사람이 당원 가입한 지 한 달도 안 된 한동훈이 우리 전 그런 지역에 대한 공천을 좌지우지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당이 총체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당원들의 권한 정말 폭넓게 인정을 해줘요. 이렇게 당원들 개무시하고 당원 무서운 줄 모르는 막장 정당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정말 세계사적으로 이런 정당이 없어요. 자꾸 당원을 무시하는 것 자체가 네, 정말 이 정당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길이다. 결국 소수의 권력자들이 자기들끼리 다 헤쳐먹겠다라는 말을 그렇게 돌려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라고 정리를 할 수밖에 없고요. 오늘 뭐 쇼츠감, 하이라이트감도 여러 개 나온 것 같은데 여러분 쭉 보시고요. 어벤져스 관련해서는 제가 뭐 긴 이야기를 드릴 수 없지만 취재 기자에게 이런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압수수색 당했대요. 네. 근데 그게 어떤 사유인지 정확하게 뭐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까지는 제가 취재한 게 있지만 앞서가면서 말할 수는 없으나 아마도 여러 시민단체나 누군가가 이 신지호 전 의원이나 어벤져스 쪽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이 있을 겁니다. 어허. 그게 아닐까 추정이 되는데 네.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건 제가 기자한테 확인한 바 사실이거든요. 네. 뭐 어쨌든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뭐 이게 기사화는 안 됐던데 예. 소식이 추후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설령 이게 법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도 제가 폭로한 게 다 사실이었죠. 신지호가 자기 아들 이름의 법인으로 운영을 하다가 네. 자기가 출마하려고 이현종 아내 이름의 법인으로 운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법인의 소재지가 이현종 논설위원 집이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탈세 차명법인 예, 그렇죠. 전형적 수법이거든요. 처음에는 자기 아들 법인 아니라고 하다가 제가 등기부등본 공개하니까 떼갱했잖아요, 신지호가. 그렇죠. 그러니까 설령 이게 뭐 무혐의가 나올지 뭐 재판에서 무죄가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들 이름 내세워서 법인 만들고 와이프 이름 내세워서 법인 만들고 그 자체가 국민들 보기에 참 부끄러운 편법이다. 네, 그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이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면서 네. 오늘 방송 박민영 대변인과 시원하게 속풀이 했는데요. 네. 저도 하다가 이제 열기가 올라서 우통을 벗었는데 네, 수요일 재밌습니다. 뚜껑 열리네요, 진짜. 네, 수요일 여러분 다시 보기에도 좋아요와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저희가 중요한 내용들은 PD님이 쇼츠로 잘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한 말씀 해주세요. 왜 이렇게 매주 수요일 찾아오니까 네. 그래서 정말 편하고 좋습니다. 박 대변인도 스트레스 푸는 날이죠. 그럼요. 사실 제가 요새 방송에서는 웬만하면 한동훈 얘기 굳이 물어보는 거 아니면은 잘 안 하는데 우리 장해찬 최고랑 있을 때는 또 제가 리미트가 조금 해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말려주잖아. 예, 또 편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들어주시는 분들도 이런 시간이 있어야죠. 그리고 사실 저는 문득 그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우리 당의 이 당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좀 체계적인 교육이 진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이 뭔지에 대한 정당 정치에 대한 기초도 모르는 사람들이 완장질을 하니까 당이 진짜 아수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송 시간을 통해서 우리 당원들과 또 공감대를 얻고 당원들에게 보장되는 권리가 있어야 시간 쓰고 돈 쓰고 당에 헌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좀 당의 좀 체계를 갖추는 이런 게 바로 당 개혁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뭐 윤 전 대통령을 탈당시키니 많이 그딴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당의 이 체제를 개선하는 게 바로 개혁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또 이제 당 개혁을 위한 또 생산적이고 교육적인 시간을 또 가질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표된 여론조사에 네. 이런 망언들이나 부동산 관련된 내로남불이 아직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차차 반영될 거고 언제 또 반영되느냐? 연말 연시에 죽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새학기를 맞이해서 3월 달을 이사철이라고 해요. 대한민국이 좀 다른 나라랑 다른 게 대한민국은 이사철이 정해져 있어요. 다른 나라 그렇지 않거든요. 보통 3월, 9월에 이사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제일 많이 합니다. 학기가 학기. 바뀌니까. 그러니까 3월, 9월 전에. 근데 2월, 1월에 하는 거죠. 네, 3월에 이사를 하려면 계약을 언제 해야 되냐? 12월, 1월에는 계약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잘 모르는 사람들도 계약하려다가 야 전세가 오른 정도가 아니라 전세가 씨가 말랐네? 그러니까. 우리 월세 300만 원, 400만 원 주고 살아야 돼? 이게 사람들이 뉴스로 볼 때랑 자기가 직접 몸으로 이제 느낄 때 완전 다르거든요. 그리고 혹여나 집을 팔거나 매각하려는 분들도 매도하려는 분들도 공무원한테 전화해서 저희 이사를 가려고 집을 좀 살려고 하는데요. 호구조사 당해요. 그렇죠.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저 애 둘이고 뭐 4인 가족입니다. 4인 가족이면 25평에 살면 됩니다. 남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키우는데 뭘 평수를 넓힌다고 지금 욕망이 드글거려가지고 말이야. 롤을 정해서 해야지. 지금 민원인이고 제가 공무원입니다. 제가 구청 공무원이에요. 아니 어디 지금 4인 가족이 지금 40평에 살라 그래요? 아니 근데 저희 집에 피아노도 놔주고 뭐 이렇게 하려면 좀 좁아가지고 내가 내 돈 벌어서 이사 가겠다. 근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피아노 그거 멜로디언 하면 돼. 접는 거 써. 이렇게 공무원한테 성질내면 여러분 이사 허가를 못 받습니다. 그렇죠. 네, 토지거래 허가가 안 됩니다. 실제로 허가 안 난 사례예요. 이게 문재인 정권 시절에 문재인 부동산 하이라이트 때 벌어진 일입니다. 이거 저희가 지어낸 거 아니에요. 예, 이거 열받은 국민이 온라인에 올린 상담 내역, 문재인 정부 토어제 때 올린 내역을 우리가 그냥 따라한 것 뿐이에요. 지금. 혹시 그거 찾을 수 있으면 그거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봐야 알아. 지금 정말 황당하거든요. 예. 지금 MJW님이 피아노 머리에 이거 사라. 이럴 순 없잖아요. 우리가 네 이럴 순 없잖아요. 네. 예. 진짜 정말 우울하네요. 정말 우울하네요. 이게 사실 그렇잖아. 이게 참 이 정치를 못 해가지고 우리가 타격감이 생기면 그걸로 약간 희열도 느껴져. 도파민이 막 터져. 네. 근데 이거는 막 패고 나서 너무 씁쓸해요. 맞아. 그게 내 삶이니까. 저도 우리 복귀양 의원 말대로라면 서민도 못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서민 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청자 중에 15억 이상 아파트 구매한 서민분들 있으면 슈퍼챗 좀 사주십시오. 저희는 여기에 출연자, 진행자, 제작진 아무도 서민이 아닙니다. 15억 그러면 2% 시청자만 바라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2%보다는 좀 늘었겠죠. 왜냐면 부동산 예. 가격이 2020년보다는 좀 올랐으니까. 좋은 일이네요. 좋은 그래도 일이야. 뭐 한 상위 5% 아니라고 봐야겠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문제가 사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여론이 언제 바뀔까, 경제 정책을 못했을 때 언제쯤 무너질까, 사실 그렇거든요. 이게 누가 봐도 이 어떤 정책이 잘못됐고 그게 어떻게 잘못됐을지 보이고 네. 실제로 통계도 나와요. 통계 보고 온 사람이 반응 안 해요. 예를 들면 일자리가 박살났다. 가지고 사람 별로 화 안 나요.
내가 일자리 구하러 갔는데 못 구하면 그때부터 화나는 겁니다. 그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소주성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이 부동산으로 결국 사람들 한 바퀴 돌아야 돼요. 자기가 자기 턴이 와. 지금 이제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2년 단위 혹은 4년 단위로 이제 자기 턴이 오거든요. 자기 턴 왔을 때 정말 화가 많이 날 겁니다. 심지어 난 집 살려고 한 적도 없어. 난 수요도 아니야. 근데 월세가 갑자기 엄청나게 올라 있는 걸 느끼면서 야, 내가 25만 원 받으려고 이재명 뽑았더니 매달 내야 되는 월세가 25만 원이 올랐네를 외칠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 우리 시청자 중에도 아마 서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명도 반응이 나 서민이야라고 손을 안 듭니다. 여러분 슈퍼챗 보내달라는 건 농담이고요. 그만큼 민주당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서민 되기가 어렵다. 아, 지금 화면에 띄워주셨어요. 네. 저거예요, 저거 정말. 저게 과거 이제 토지 거래 허가일 때 구청 담당자와 민원인 간의 대화 내용이네요. 저거 확대 좀 해주시면 우리 정식으로 저 대본 가지고 연기 한번 해보죠. 그럼 구청 담당자 예, 하시겠어요? 제가 구청하겠습니다. 네. 예, 조금 확대해 주세요. 예. 저 사진 확대가 될까요, PD님? 네, 보시면 근데 우리 서민도 아닌 시청자분들이 혈압 오를지 모릅니다. 아니 안 그래도 여기는 무주택자도 있고 저희 채널엔 서민도 있습니다. 서민 교수님. 예, 내일 오시죠. 예. 근데 서민 교수님도 그 천안 사셔서 예. 재산 기준으로는 서민 되기 힘들 거예요. 네. 예. 구청 담당자입니다, 제가. 네. 따르르르랑. 예. 아, 30평대에서 40평대를 왜 옮겨요? 애들이 좀 커가지고 이제 좀 넓게 살려고 하는데 뭐 안 돼요? 식구 몇 명인데요? 4명인데요? 아, 4명이면 30평대로 충분합니다. 아 근데 좀 넓게 살고 싶어서 이사하려고 하는 건데요. 아이, 다른 사람들은 20평대에 4명씩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무슨 30평대가 좋다고 합니까? 허가 못 내줍니다. 아 근데 저 민주당 당원입니다. 미리 말씀하시지. 아 그럼 허가 받을 수 있어요? 예, 여기. 방금까지는 네. 도장 들어갔습니다. 네. 예. 민주당 당원부터는 저의 창작이지만 네네. 이게 공산주의 국가거든요.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그 부동산 관련해서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인 이상우 대표님이라고 있습니다. 아, 예. 이분이 이제 부동산 상승 하락을 기가 막히게 맞추는 분인데 그렇죠. 이분이 최근에 언론 인터뷰에서 뭐라 했느냐? 수도권의 평양화가 됐다.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서는요. 김정은한테 잘 보이고 공산당 서열이 높지 않으면 평양에 못 살아요. 그렇죠. 우리도 이제 그 민주 갭 투자하거나 민주당 당원이 아니면 서울에 들어오는 게 거의 불가능해질지 모른다라는 세태인 겁니다. 이거를 이 사람 얘기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차관, 이상경 차관. 아, 네. 와, 이름부터 상경이야. 음. 예? 아,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실제 거주하는 곳은 또 뭐 서울은 아니더라고요. 예, 뭐 그거 칭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이 사람만 갭 투자 허락 받았나 봐요. 민주 갭 투자입니다. 예, 민주 갭 투자야. 김병기도 민주 갭 투자고요. 네, 그렇죠. 송파 살면서 동작에 새 들어 사는 거. 네. 김병기부터 얘기하고 싶어졌다. 김병기한테 우리가 좀 조언을 좀 해주죠. 제가 이제 민주당으로부터 받은 첩보거든요. 부동산 가격이 내린답니다. 특히 강남 송파 부동산 값이 내린답니다. 내리는 걸 왜 잡고 있습니까? 당장 처분하십시오. 장미 아파트 2개나 가지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거기 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부모님 하나 뭐 자기 하나인 것 같은데. 네. 그거 빨리 처분하셔야지 상대적으로 손해를 안 봅니다. 김병기는 반드시 처분해야 돼요. 그거 처분 안 하면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게 전부 다 진정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상경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그 유튜브로 아예 사과 자체를 유튜브로 했더라고요. 희한한 사람이에요, 진짜로. 기자회견 이런 게 아니었어요. 유튜브로 그냥 쏜 거예요. 그 자체가 너무 황당했는데 2분 띡 했어요. 근데 내용이 너무 없어. 저는 무슨 고등학생이 담배 피고 걸려가지고 억지 반성문 쓴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그냥 이거라도 해라. 그래야 너 안 잘린다라고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만일 이제 채팅을 칠 수 있었으면 우리 그 차관님 협박받고 있으면 왼쪽 눈 깜빡 2번 하세요. 뭐 이런 거 한번 쳐보고 싶었거든요. 정말 무슨 뭐 대본 읽는 것처럼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사퇴해야 돼. 사퇴해야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 이거는 좀 외적인 궁금증인데 이상경 차관 저거 가발 아니겠죠? 약간 가발 제가 2가지 느낌이 버전의 나기도 사전을 하고. 봐가지고 네. 그 사진이 AI일 수도 있어가지고 예 모르겠습니다. 뭐. 아무튼 뭐 참 국민들 열불나게 만든 장본인이고 이게 민주당에서는 한준호 최고위원이 대신 사과를 하질 않나? 그 사과는 대신 사과가 아니라 너 스스로 내려놔라 라고 어. 사실 경고한 거나 마찬가지. 그리고 박지원 의원이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서 이창경
이상경 이름도 헷갈려 열받아가지고 예. 이상경 차관 물러나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사과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물러난다는 말은 전혀 없다는 걸 보면 그러니까 안 물러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정도 큰 사고 쳤으면 바로 잘라야 돼요. 근데 왜 안 물러나고 버티는지 아세요? 왜 그렇죠? 여기는 경기도 라인이더라고. 아,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최고 핵심들이 성남 라인이면 그 다음이 경기도 라인이에요. 야, 이 사람이 작년에 했던 갭 투자 빛나는 갭 투자 하나 있습니다. 와, 백현동에서 33억짜리를 14억 그 전세 끼고 갭 갭 투자한 거죠. 투자를 한 거예요. 네. 그거 지금 호가가 40억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벌써 1년 사이에 6억 넘게 뛰었고 그러니까. 돈이 부족해서 갭 투자했다 전세 꼈다고 했는데 그 당시 이번에 신고된 이상경 차관 부부의 예금이 지금 20억이 넘는데요. 알부자예요. 현금이 20억 넘게 있는데 전세 14억을 왜 끼는 거야? 아니 왜 자꾸 부동산을 가지고 그렇게 장난질을 칩니까? 살 집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왜 자꾸 갈아타고 옮겨 타고 뭐 일시적으로 다주택자 내고 막 이런 짓거리 왜 해요 도대체? 근데 이 난리를 만든 이상경 차관이 이재명이 경기도 지사할 때 예. 경기도 주택 심의 관련된 외부 자문위원이었대요. 야 이거 산림청장도 약간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김현지나 정진상, 김용 같은 성남 라인만큼은 아니어도 그 다음 순서인 경기도 라인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나가라 마라 난리를 치고 얼굴이 사색이 돼도 안 나가고 버티는 거예요. 다음 주쯤에 이제 박지원이 사과할 것 같아요. 예, 이상경은 물러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김현지한테도 깨갱했잖아요. 다들. 김현지도 김현지 똑똑한 사람이 국감 나와라. 나오면 잘할 거다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절대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변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변했는데 자기 혼자만 변했잖아. 그거는 약간 조인트가 들어간 겁니다. 조인트 까인 겁니다. 눈치 없이 예. 김현지 나온다고 했던 우상호는 지금 실종 신고해야 될 지경이에요. 어디 드럼통에 들어갔는지 몰라도 우상호가 정무수석이라고 막 인터뷰 엄청 하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김현지 100% 나온다고 헛소리 하다가 야. 그 현지 누나한테 조인트를 까였는지 뭐 재명이 형한테 혼났는지 몰라도 거의 드럼통에 들어가는 것처럼 안 보여요. 온데간데 없어졌어. 그분이 이제 드럼통 뚜껑 딱 열면 여기 왜 캄보디아지?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여러분 우상호 실종 신고입니다. 우상호 좀 찾아주세요. 찾아주세요. 아니 두 사람이 사라졌어요. 우상호뿐만이 아니야. 또 누가 김현지 튀어나오고 난 다음부터 김혜경이 안 보여요. 아 그렇네. 김혜경의 공식 일정이 아예 없습니다. 딱 하나 봤어요. 저 찾아보니까 딱 하나 있었어요. 전국체전. 전국체전 가지고 사실 너무 안 알려가지고 사실 우리가 그 공식 일정이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약간 쉬쉬하고 숨어 다니는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아무튼 희한한 일입니다. 그 사이에 서민 아닌 것 같은 우리 시청자분들 대마주꽃님과 엘스킨 84님이 슈퍼챗 보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서민이시면 부럽고요. 서민 네. 아니면 더 감사하고요. 네. 아 진짜 부럽다. 예. 아무튼 여러분 이 국감에서 운영위도 앞두고 있는데 우상호 정무수석이 출석은 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는 약간 팁을 하나 드리면 예. 막 소리 지르고 정무수석 네가 김현지 나온다며 막 이러는 건 하수고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이면 우상호 정무수석 질의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위로해 줄 것 같아요. 마음고생이 많았죠? 김현지 100% 출석한다고 했다가 엄청 까이고 한 2주 방송에도 안 보이던데 시겁하셨죠? 강원도지사 공천도 못 받을까봐 아유 그 마음 다 압니다. 제가 위로해 드릴게요. 이게 완전 울어도 돼요. 완전 매기는 거잖아. 완전. 그렇지. 아니 우상호도 안 그래도 사실 우상호 같은 사람 정무수석 된 것 자체가 우상호가 그 개파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정무수석은 그런 경우죠 보통 이제 중간에서 이제 개파 간의 이제 화합이나 소통이나 이런 거 맡기려고 한 건데 이 사람이 그냥 그런 역할만 하면 되는데 너무 눈치 없게 질러버려가지고 호언장담을 해버려가지고 어쩌겠습니까? 앨리스 킴님 또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우상호 아들도 자식이라고 하니까 이번 주 토요일에 국회 최민희 딸 결혼한 데서 결혼한대요. 얘네는 무슨 국정감사 기간 동안 축의금 장사를 얼마나 하려는 건지 진짜.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우상호도 모르는 결혼일 텐데. 유튜브 보고 알았습니다. 그럼요. 이제 우리 방송 우리 슈퍼챗 보고 아는 거예요. 우상호 뭐 슈퍼챗 보고 알았으면 여기다가 좀 쏘세요. 예. 아니 최민희는 그 양자역학 공부하느라 딸 결혼식 언제인지 몰랐다고 했는데 우상호는 그러면 아들 결혼식 알까요? 양자역학 가지고 드립을 치고 싶은데 네. 양자역학을 위험해요. 예. 삐뽀. 너무 모르겠어. 너무 어려워. 난이도가 높아. 예. 아무튼 대단합니다. 참 가지가지합니다, 진짜. 아니, 최민희는 아마도
하여간 그래요. 예, 최민희가 고맙더라고. 그렇게 국회에서 그렇게 눈물도 안 나오는데 짚지 않은 연기까지 해가면서 이 좌익이 얼마나 또 위선적인지 보여줘가지고. 근데 그 화풀이를 또 뜬금없이 MBC한테 하대요? 그것도 고맙더라고요. MBC가 친국민의힘 언론이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간 뭐 우리가 MBC 많이 패고 싶었는데 최민희가 패주니까 그것도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뭐 당연히 MBC가 친국민의힘 언론이면 뭐 나머지 우리 뭐 지금 국민의힘이 모든 매체를 다 석권하고 있네요. 예, 이제 언론 개혁 필요하겠습니다, 진짜. 그냥 다 가져가 그냥. 아 저는 되게 재밌는 게 예. MBC가 이번 주에 김민수 최고위원 스토킹하고 괴롭히다가 호되게 당했잖아요. 그랬죠. 오히려 예. 그게 다 실상이 드러나서. 그랬죠. 근데 그게 그렇게 화제가 됐는데 MBC 친 국민의힘 언론이라고 하는 게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어느 정도 해야 그러면 친민주당 언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 최민희 기준은 많이 높은가 봅니다. 아니면 사실 이걸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최민희가 이제 MBC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 자체가 예를 들면 뭐 축의금 문제라든가 뭐 기타 등등 해서 MBC가 최민희에 대해서 비판적 기사를 한두 개 쓴 것 같아요. 거기에 긁힌 거지. 거기에 긁혀가지고 지금 분노를 하는 거야. 근데 하필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직책이 과방위원장이야. 예, 정말 이거는 좀 뭐 하여간 좌익들 대단합니다. 좌익들 대단해요. 예. 말씀드리는 사이에 우리 김영희 님도 슈퍼챗 보내주셨는데요. 김영희 님 이렇게 빨간색 슈퍼챗 보내주신 거 보니까 복귀항이 인정하는 민주당이 인정하는 서민이신 건 아닐까. 부럽고 감사하다는 말씀. 진짜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근데 있잖아요. 다시 부동산 이야기로 돌아가면 우리가 이거 정말 하늘이 주신 호재라서 지방선거 질래야 질 수도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신나서 민주당을 막 까다가 딱 돌아서면 너무 씁쓸해져. 그러니까. 일단 나부터도 서민도 못 되는구나 싶고 우리는 그렇다 치고 지금 자라나는 세대와 20대 30대들 또 애 키우는 이제 청약 점수 높아가지고 40대 50대 청약 한번 해볼까 하는 가장들 지금은 청약이 당첨돼도 중도금 대출을 40% 막아놔가지고 돈 없으면은 이제 청약도 안 돼요. 그러니까. 금수저들만 청약할 수 있어요. 심지어 청약할 만한 이제 물건들도 인건비를 너무 많이 올려놔서 소주성으로 인건비 너무 많이 올려놔가지고 분양가 자체가 굉장히 비싸요. 예, 부장가가 어지간하면 요즘은 또 분위기가 신축이 워낙 이제 뭔가 좀 인기다 보니까 주변 지역의 대장 아파트랑 거의 뭐 그걸 기준으로 잡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청약을 한다 그러면은 그래도 조금 우리가 도전할 만한 가격대에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제 우리 청년들 이제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들한테는요 지옥문만 열렸어요. 부동산에 있어서는. 그래서 막 신이 나서 막 민주당 이제 끝났다. 뭐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지사도 우리가 석권할 수 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도 입맛이 너무 씁쓸하고. 그러니까 나도 난데 지금 청년들한테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솔직히 너무 미안해 죽겠어요. 이제 그 청년들한테 과거에 이런 것도 있었어라고 설명할 만한 게 이런 거죠. 과거에 이상경 차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처분을 할 때 그 매수자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아이고 제가요 이거 팔고 제가 주인 전세로 살 테니까요. 지금 사시는 분이 편안하게 그 갭 차이만 투자하십시오. 갭 투자로 사십시오라고 자기가 살던 집을 내놓은 거야. 오늘 이상경이요 자기의 그 부분은 얘기 안 하더라고요. 아내가 갭 투자한 거 아내 탓이다라는 식으로 지금 책임을 전가하고 그런 식으로 사과를 한 거 사과 같지도 않은 내가 알았으면 말렸을 텐데 약간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실 논리죠. 오히려 지가 아내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매물 저 있으니까 네가 가서 한번 해봐 뭐 이랬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근데 지금 자기가 살던 집을 지금 사는 집일 겁니다 아마 자기가 사는 집을 처분한 방식은 갭 투자를 창조한 거거든요. 그렇죠. 갭 투자 공급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갭 투자를 사는 사람만 문제고 지금 그걸 공급한 사람은 뭐 괜찮은 겁니까? 우파기 우리 기준으로는 둘 다 괜찮아. 그냥 자본주의 사회에서 괜찮은 시장에서의 거래예요. 근데 이 정부는 그게 악이라며 그걸 없애야 된다며 근절시켜야 된다며 그런 경우에 대출도 안 해준다며 그리고 토지가 지금 토호재가 뭡니까? 갭 투자하겠다는 사람 허가 신청도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네. 지금 아예 지금 수요에서 다 이탈시켜 버리겠다는 건데 자기는 아예
그걸 창조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대한 반성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북이님도 아들과 집값이 너무 비싸서 결혼시키기 힘들 것 같다 이런 대화 나누고 있다 우울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그렇죠. 이번 연말 연초에 이사 처리되면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맞아. 그리고 문재인이요 저는 역사상 대한민국의 가장 큰 죄를 지은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동산을 폭등시켜놔서 우리나라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때 그게 고착화돼 버렸어요. 맞아요. 결혼해서 집 살 엄두가 안 나니까 결혼은커녕 출산은커녕 연애도 안 하는 분위기가 돼버렸거든요. 남녀 갈등도 문재인 때 이 젠더 갈등, 남녀끼리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고. 맞아요. 예. 근데 여러분 작년과 올해 결혼율과 출산율이 역대 최고치를 찍으면서 올랐습니다. 그거는 뭐냐? 결혼과 출산이라는 것은 야 지금 하자 해서 내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빠르면 1년 최소 2, 3년 정도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럼요. 윤석열 정부 때 부동산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결혼율과 출산율이 반등한 거예요. 정확히 그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 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 임기 3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올린 부동산 값이 서울 아파트 값이 3점 몇 %입니다. 이재명 4달 만에 그거 추월했어요. 3.5% 이상으로. 야, 대단한 능력이네요. 그러니까 또 제2의 문재인 시즌2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1년 뒤, 2년 뒤에 출산율과 결혼율을 한번 보세요. 다시 고꾸라질 겁니다. 그렇게 되죠. 집살 엄두가 안 나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클이에요. 그 사이클이 다시 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이 시장에 참여하는 그 사이클을 저마다 한 번씩 갖게 될 텐데 이 임기 중에 그럴 때마다 와 내가 정말 잘못 뽑았구나라고 느끼는 일찍들이 생길 겁니다. 그렇게 결국 정권은 넘어올 거예요. 이 정권 오래 못 가. 심지어 무슨 미친 짓을 해가지고 개헌을 한다 가정하고 싶지 않지만 한다고 칠게요. 거기에 이재명이 뻔뻔하게 나와서 나 다시 뽑아주세요.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어요. 저는 이 정책 하나만 가지고도 결정타가 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유스티나 님도 제가 알기로는 아까 댓글 보니까 서민 기준에 못 미친다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슈퍼챗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말 큰 희생입니다. 우리 모두가 대다수가 민주당 기준으로는 서민도 못 되는 사람들이지만 고작 98%. 힘내서 정권 교체해야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민주당 내분의 씨앗이 이제 심어졌거든요. 네. 이재명과 정청래의 대전이 생각보다 일찍 전면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요. 여러분 우선 박정희 대통령이 관련 전하는 말씀 30초만 듣고 올 텐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30초 뒤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1961년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든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 국민이 잘 살고 잘 먹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집필한 전집 6권을 저희 멸콩TV가 새롭게 편집을 했습니다. 환신바이오 창립 8주년 기념으로요. 환신골드 한 세트 구매하는 고객께 이 6권이 있는 전집 한 세트를 특별 증정합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도 좋은 기회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환신골드로 건강도 챙기시고 박정희 대통령 전집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청래 이재명 사이 안 좋은 건 다 아시죠? 그렇죠. 이재명은 박찬대를 밀었고 정청래는 김어준 손잡고 당대표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정청래가 아무리 모자라도 한동훈처럼 정치 전응하는 아니기 때문에 대놓고 임기 초에 대통령과 막 각 세우고 싸우진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까지 이재명이나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는 다 민주당 문제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정청래나 추미애가 국회에서 사고치고 난리치니까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지지율이 떨어진다라는 게 진보 언론의 대부분의 분석이었거든요. 대체로 이제 뭐 사법 개혁이니 뭐 검찰 개혁이니 무슨 개혁이니 하면서 뭐 입법이나 뭐 이런 것들로 깽판을 친 것들, 그걸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의 정말 대단한 어록들, 예, 뭐 이런 것들로 지지율이 많이 빠졌고 실제로 이재명 지지율이 좀 유지되고 있을 때 민주당 지지율만 떨어지고 있고 뭐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번 주 슬슬 다르잖아요. 이재명 지지율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핵폭탄은 정청래나 추미애가 터트린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대통령실과 정부에서 터트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예상하는 것처럼 연말 연시에 이사철 계약 기간이 오면서 지지율이 더 떨어지고 하면 이제 얘네가 서로 책임 전가를 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완성됐어요. 그렇죠. 이제 슬슬 눈치 게임 하면서 언제 그리고 어떻게 떠넘길까? 지방선거 재보궐에서 우리는 똘똘 뭉쳐서
이 집권 1년 차에 우리가 반 이상 승리를 거두면 장동혁 대표 탄탄대로고 그렇죠. 이재명 바로 무너지고 아마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선전하면 대법원장이 이재명 2심 재판 판사들 인사 조치해서 재판 재개할 수도 있거든요. 그냥 그 흐름입니다. 예, 진짜예요. 요거는. 그렇게 되면 정청래는 이재명 네 부동산 정책 때문에 지방선거 졌다. 이재명은 정청래 네가 당 운영 제대로 못해서 지방선거 졌다. 이 피 튀기는 혈전이 생각보다 일찍 시작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정청래가 밀려납니다. 정청래가 지방선거 책임을 지고 밀려날 수밖에 없어. 2년짜리 지금 당 대표인데 뭐 지금 한 1년 넘게 하고 지금 일단 성적이 안 좋고 그 다음 자기 뭐 어떤 테스트가 없어요. 시험대가 없습니다. 총선까지 멀어요. 그런 사람을 계속 당 대표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자라는 내부 분출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친명계 위주로 그걸 오히려 억제하기 위해서 선제 타격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먼저. 왜냐하면 정청래는 지방선거 이후에 당대표를 한 번 더 하고 싶어 해요. 무조건 그렇게 하고 그래야만 총선까지. 총선 공천권을 자기가 예. 휘두르면서 이거를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의 민주당으로 그렇죠.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친정청래계 요걸 만드는 거죠. 이재명은 지금 어떤 계획을 수립했냐면 김민석 총리를 서울시장 안 내보내고 지방선거 이후에 민주당에 돌려보내서 정청래를 견제하는 다음 당대표로 김민석을 만들겠다. 아이고 계획이 다 드러나 버렸네. 그래야만 김민석을 통해서 이재명이 공천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계속 이재명의 민주당이 돼야만 퇴임 이후에도 자기를 지켜줄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청래와 김민석의 혈전은 예고돼 있는데 여기에 부동산 핵폭탄이라는 이 도화선까지 지금 마련이 된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요게 재밌는 게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걸 잘한 정책이다라고 막 자랑하고 다니지를 못하고 일단 첫 번째로 싹 침묵하고 있죠 지금. 두 번째로 지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던 게 보유세입니다. 그런데 아주 희한하게도 보유세는 그럼 추진 안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말이 또 달라. 진성준은 보유세 해야 된다고 그렇죠. 하고 막 엇박자가 나고. 네. 진성준은 하고 있고. 예. 뭐라 그러더라? 그래도 보유세를 해가지고 집값을 떨어뜨리는 게 오히려 표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금 이 정책들이 전부 다 표만 계산한 정책들이 된 겁니다. 예를 들면 이 부동산 정책 이거 이렇게 하면 이런 규제면 오히려 집값 오른다라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와중에도 그걸 밀어붙인 건 집값을 올려서 표를 늘리려고 하는 거야라는 계산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진성준이 그렇게 읽어주는 거거든요. 지금 이 이재명 정권의 어떤 계산을 그렇게 읽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서로 엇박이 나고 서로 목소리가 약간씩 서로 책임 전가하고 원망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면서 어마어마하게 내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핵폭탄이 지방선거의 최대 불씨임과 동시에 민주당의 치열한 내전 혈전, 정청래의 한동훈화를 부추기는 그 정청래가 아마 임기 말까지는 내가 한동훈처럼 전응화도 아니고 좀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조져야지 하고 있다가 이 부동산 폭탄으로 선거지면 정부 탓을 안 할 수가 없거든. 그렇죠. 그리고 정부 탓을 안 하면 자기가 날아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정청래의 한동훈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거다. 그러니까요. 그럼 우리가 당할 때는 민주당이 한동훈이 설치는 거 보고 아주 그냥 팝콘 먹고 난리 났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장동혁 중심으로 지방선거를 이기고 나면 정청래가 한동훈 노릇하는 걸 우리가 팝콘 먹으면서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정말 사실 참 말하고 싶지도 않지만 우리 2016년도 그렇고 이번에 작년에도 어땠습니까? 서로 다 죽는 거거든요. 대통령도 무너지고 당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이 정말 얘네들 너무 힘이 세졌는데라고 느끼고 있는 이 순간에 지금 벌어지고 있고 이제 시작인데 벌써 이러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어떤 부분이 저쪽에 약점이 있고 어떻게 때려야 되는지가 지금 이제 말하자면 계산이 다 나왔어요. 우리 진짜 싸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거든요. 이 사람이라는 게 희망이 없을 때 정말 싸움도 못하고 힘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뭐 에너지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희망이 생기기 시작하면 지금 가진 내 주머니에 돈이 얼마 없어도 막 내일을 생각하면서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파들이 좀 그런 희망을 좀 가져도 됩니다. 그리고 그걸로 투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이 지방선거와 재보궐에서 부동산 이슈가 다른 모든 이슈를 다 잡아먹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쓰나미가 되기 때문에 요거 한번 지켜보고요. 한 사람만 더 언급할게요. 이찬진 금감 원장인데 네네. 강남에 집이 두 채예요. 네. 뭐 한 채가 창고용이니 뭐니 말이 많았습니다. 국감에서 질타를 당하니까 한두 달 안에 나머지 한 채를 정리하겠대요. 그 정리가 매매가 아니라 아들한테 증여해주겠다. 아유 그 얘기 안 나왔으면 제가 좀 부탁 좀 하려 그랬는데 저 창고 살고 싶다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부동산 대책이 효과적이라서 집값이 잡힐 것 같으면 지금 파는 게 정답이잖아요. 팔아야지. 아까 병기한테 지금 조언한 것처럼. 아들한테 증여하려면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내야 돼요. 그럼요. 증여세를 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 원장부터 아들한테 증여하겠다는 건 자기들 스스로 고백이에요. 이 부동산 규제가 약발이 얼마 안 간다. 결국 또 강남 집값은 폭등할 것이다. 그게 아니면 이걸 아들한테 왜 물려줍니까? 아니 민주당 국회의원이 지금 서울 내에 자기 주소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소유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60명이 넘어요. 그렇죠. 아니 지금 서울 내에 국회의원 자리가 60개가 넘나요? 아니잖아요. 자기 지역구도 아닌데 지금 자기 지역구는 다른데 저기 지방 뭐 호남 뭐 이런데 집 주소는 지금 서울에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집은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사는 곳이라면서요. 그리고 그 사는 곳이 지금 떨어질 거라는데 왜 안 파냐고. 왜 안 파냐고요. 자기 지역구 가서 사십시오.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이 규제가 약발이 먹힌다고 생각하면 지금이 제일 비싸니까 송파에 그 장미 아파트인가 뭔가 하는 거 팔아야죠. 그러니까 두 채나 있는데. 아니 그 다주택 규제까지 받을 텐데. 아니 그 한 채가 자기 거고 예. 한 채가 부모님 거. 이 소유 구조도 그래요? 네, 저는 네, 이제 네. 저번에 이제 그렇게 나왔길래 그게 이제 이미 증여거나 상속이 됐는 줄 알았어요. 네. 예. 그래서 그 한 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장미 아파트. 그 한 본인 채- 재산은 한 채예요. 예, 네. 그 한 채가 부모님이 80년도부터 산 집이다. 자기도 같이 살았던 그 집이다라는 얘기는 하긴 했었어요. 80년도부터 부모님이랑 산 집은 딴 거고 그리고 거기 살다가 본인이 또 장미 아파트를 추가로 매입한 거죠. 자기 명의로. 그러니까 그렇게 부모님이랑 살던 집도 한 번 이사를 했어요. 90년대쯤에 다른 동으로 이사를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2000년대쯤에 아마 자기 집을 이제 뭐 매입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자기 이제 뭐 쭉 가지고 있었다. 분가를 한 거죠. 라는 예. 건데, 네. 아무튼 강남에 집 가진 사람들이 고위공무원들과 국회의원들이 아무도 집을 안 팔고 있는데 누가 집값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부럽다 서민이어서. 서민이 되세요? 아니 그들이 아 그들. 예, 네. 그들이 그들은 참 서민이어서 쌍서민. 네. 예. 서민일 수 있죠. 예. 네. 부럽습니다. 대단합니다. 참. 진짜.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이 뭐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행동을 봐야 된다 그러잖아요. 행동 정확하게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문재인 때랑 자꾸 오버랩이 되는 게요. 예. 그때는 김종원 전 민정수석이 강남에 집 두 채였는데 한 채 정리하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그냥 민정수석을 때려쳐 버렸거든요. 그랬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찬진한테는 한 채 정리하라고 하니까 아들한테 준다. 참 이게. 그런 겁니다. 예, 그런 거예요. 이걸로 우리가 그렇죠. 예, 우리가 부동산 어떻게 될지 빤히 보이니까 여기에 빨리 목소리 내가지고 여론 만들어가지고 정치 구도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이거 근데 완전히 예. 이 와중에 뜬금없이 한동훈이가 그 네. 경기도 화성 동탄 지역 부동산 가가지고 막 이 보는 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 뭐 저기 보궐 나오는 거 있나요? 평택에 이제 보궐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아니 그 이미 그 포함해가지고 평택 포함해가지고 오산도 이야기했었나? 그렇게 자기 이제 뭐 2차 뭐죠? 무슨 도망 투어요? 로드인가요? 네. 예, 도망 투어, 음. 예, 빤스런 투어, 뭐 그거 한다고 경기도를 왜 투어를 해요? 네 집에 머물다가 가고 싶은 동네 그날 가면 되지 뭘 투어를 합니까? 왜 집을 나와서 그걸 왜 쇼를 해? 혹시 뭐 지금 또 법원에서 부르나요? 법원에서 이거 증인신문 구인장 보냈는데 예. 폐문부제 연속으로 3차례나 불발됐다고 하네요. 예, 다음 달 10일 날 제시도 한다고 하니까 그 민생 투어를 한 열흘 정도 얘기하던데 연장되겠네요. 예, 다음 달 10일까지면. 근데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 거제도에서 치킨 배달하고 화성 동탄 이 지역구에서 부동산 가서 이야기 듣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지금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민주당과 맞서 싸우는데 이 언론 기사가 분산돼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한동훈이 어제 민생 투어를 하겠다고 해서 어제 한 쇼가 뭐냐면 예비 부부입니다. 예비 부부가 동탄에 이제 사는 집을 부동산 따라다니면서 이제 구경 다니는데 거기 같이 낀 거예요. 지는
도곡동 살잖아요. 타워 팰리스. 아니 그것도 정말 하죠. 이상한 네. 방식의 전세거든요. 뭐 어떤 정세 담보 자체도 굉장히 그 규모도 좀 석연치 않고 이상한 형태. 그러니까 일단 자산은 그걸 매입해 가지고 살 만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잘 사는 서민이 천민 구경 갔습니까? 그거 왜 네가 알아야 되지? 왜 그걸 구경해야 되지? 자기가 그 뭐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입법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 그런 거를 배워야 되는 사람이라면 왜 정치를 하려고 해요? 그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좀 하게 자기는 좀 빠지지. 그런 게 다 지금 염장 지르는 거거든요. 배달 아니 그거 한 달이라도 좀 해야지. 그날 하루 체험한 거잖아요. 한동훈의 천민 체험이 역겨워요. 이거는 정말 이 사람 자체가 계급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들 정말 천하게 사는 거 나도 그 고통 같이 이렇게 나도 나누고 있지라고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특히 2030들이 싫어하는 게 바로 그런 척척척이에요. 예? 공감도 못하면서 나도 이런 거 할 줄 안다. 내가 친히 너네들 노는데 내려왔노라 이런 거잖아. 그런 정치가 역겨운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정치를 역겨워해서 민주당을 싫어하는 거거든요. 2030들이 민주당에 가서 하면 사실 칭찬받을 정치예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부동산 문제에서는 낄끼빠빠해라. 한동훈 좀 끼지 마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저 민주당 정치인들이나 이재명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이 강남 부동산 소유 행태가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데 한동훈 강남에 엄청 비싼 아파트 하나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워 팰리스 소유하고 있고 다른 집에 사는 네, 거죠. 그리고 지금. 타워 팰리스 살잖아요. 예. 타워 팰리스에서 딴 데로 이사 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주제에 그 어제 보니까 화성인가 가서 전세 직구하는 신혼부부들이랑 같이 다녔다는데 이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요. 이거 놀리는 거지 정말. 놀리는 거죠.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주제에서는 타워 팰리스 사는 사람은 좀 빠지면 좋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아니 나도 집 보러 다녀요. 나도 서민인 척, 천민인 척이에요, 이제. 서민 아니. 그 사람들이 15억짜리 알아보고 다니지는 않았을 거니까, 천민인 척. 나도 뭐, 가빠 있는 척. 나도 머리털 있는 척. 척. 그냥 척 박사님입니다, 정말. 예? 전형적인 민주당식 정치죠. 네. 아, DH예요? DH면은 저기도 재개발된 거 아닌가? 그 재개발된 새로운 아파트죠. 그거를 비싼 살고 있는 거에 소유하고 있는 거. 뭐 하여간 그런 건 알아보고 얘기할 만한 부분들이고 네, 아무튼 아주 잘 사는 동네에 잘 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집안에서도 아주 그냥 저기도 부동산 테크트리가 아주 좋았거든요. 맞아요. 네. 결혼도 하기 전에 아마 예, 등기 쳐가지고. 그래서 그게 사실 어머니한테 불법 증여받은 거 아니냐는 논란이 그 청문회 때 제기가 됐었는데 왜냐하면은 뭐 그 자금의 출처가 상당히 소명이 안 되고 월급으로 샀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액수였는데 아무튼 강남 아파트 구입 당시보다 시세가 어마어마하게 뛴 걸 하나 소유하고 있고 타워 팰리스 살다가 지금 DH 사는지 어딘지는 몰라도 강남에 비싼 아파트 살 텐데 그런 사람이 부동산 이야기하고 뭐 전세 대란인 신혼부부들 같이 다니고 하는 게 오히려 민주당의 이중 플레이처럼 보인다. 위선적으로 보인다. 끼지 마라라는 겁니다. 최승현님께서 공교롭게도 시간차로 지금 앞부분 보시고 계신가 봐요. 네. 가발 맞다고. 예. 그 이상경 아마도 차관. 네. 지금 한동훈에 대해서는 저런 말이 안 나오거든요. 이론의 여지가 없어가지고 예, 논쟁의 여지가 전혀 없죠. 예. 클리포토님도 슈퍼챗 감사하고요. 박규민님 환신골드 구입하셨다고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님이 존경해서 이 전집도 잘 배송되도록 저희가 신경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기도를 투어를 해야 될 정도라면 경기도 저는 그 근처에 살고 있거든요. 그 기흥이 동탄 바로 붙어 있어요. 네. 그 나는 지금 서울 투어 왔다 이 새끼야. 매일 서울 투어 온다. 여행 옵니다 여행길입니까 그게? 예? 출퇴근길이에요. 경기도 오면은 출퇴근길이에요, 이게. 근데 무슨 투어를 하고 있어요. 그냥 집에 자다가 그냥 필요할 때만 내려오면 되지. 예? 그 집에 계속 계세요. 폐문부제하지 말고. 이 폐문부제라는 것도요. 법원 서류를 집배원분이 등기로 가져와요. 근데 그게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내가 왔다 갔습니다라고 스티커를 붙여요. 그렇죠. 등기나 법원 서류는. 그러면 거기에 집배원분 개인 전화번호도 있어요. 네네. 그럼 받으려면 전화해서 그렇죠. 저 언제 됩니다 하거나 아니면 제가 예. 집에 도저히 못 가면 우체국에 맡겨주시면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그럴 수 수령이 돼요. 네네. 근데 3회 연속 폐문부제라는 건
나 지금 증인 신문 가기 싫어 도망갈 거야라는 본인의 아주 적극적인 의지가 없으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이런 비굴한 민생 투어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 거제도 가니까 좀 힘들었나 봐. 집에서 멀리 떨어지니까 힘들었나 봐. 적당히 가까이에 이제 도심지에서 그냥 투어하는 척 쇼를 하려고 지금 경기도 남부로 그냥 예. 아이 내 거주지 근처에 있다는 것 자체가 싫어요. 예. 10km 안으로 들어오지 마세요. 여러분 1961년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든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 국민이 잘 살고 잘 먹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집필한 전집 6권을 저희 멸콩TV가 새롭게 편집을 했습니다. 환신바이오 창립 8주년 기념으로요. 환신골드 한 세트 구매하는 고객께 이 6권이 있는 전집 한 세트를 특별 증정합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도 좋은 기회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